파워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데요. 첫 소식 이원식 PD가 살펴봤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선 경선 출마 금지 요청 소송이 있었습니다. And now he wants to be president again. The Constitution does not allow that. 하지만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고 경선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Today, the radical left Democrats and their allies in the fake news media, right back there, all those people with the camera, are having an absolute meltdown because last night our campaign won a gigantic court victory in Colorado. 다음 대선에도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성사가 유력한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한 행사장에서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한 농담을 던집니다. This is the 76th anniversary of this event. And I want you to know I wasn't there in the first one. I was too young to make it up. 하지만 곧바로 말실수가 이어집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올해 81세 바이든의 건강 상태는 임기 내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공식 행사장 혹은 운동 중에 넘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자 바이든의 재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a very big hello to a place where we've done very well, Sioux Falls. Thank you very much, Sioux Falls. 지적받고서야 말실수를 깨닫는 모습. We would be in World War II very quickly if we're going to be relying on this man. 이미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I think they're both too old. You do think they're too old? Yes. Why? Just because I know how I feel at 77, and I just don't think somebody that's 80 is just up for the job. Maybe Joe Biden and even Donald Trump are a little above the age to lead me to the future that I want to see. 고령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등장한 새로운 대권주자. 상의 탈의 후 운동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젊고 건강함을 과시했습니다. 바로 올해 69세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전 미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로 아버지를 암살로 이룬 후 한때 마약에 빠지기도 했지만 극복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달엔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I've come here today to declare our independence from the tyranny of corruption. And my intention is to spoil it for both of them. 출마 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제3회 후보로 출마할 경우 21%의 지지율을 보이며 바이든 트럼프 양 후보에게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정책 발언 역시 어느 한쪽에 묶이지 않습니다. Everybody says, "Oh, the Russians started this by invading Crimea." Put yourself in Putin's position. And I'm not an apologist for Putin, by the way, but we have to understand our role in the provocations. I'm very concerned about all the government attacks on Bitcoin. Right. But, you know, what I would like to do is to at least provide some issuance of treasury bills that is backed by hard currency. 각계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마 선언 후 6시간 만에 150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We were Trump supporters, and we're just ready for change. We're ready for a change. This whole Trump-Biden thing, we're done with it. One of the few candidates, maybe since his father and uncle, that was into unity for the United States. 1년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기존 정치에 지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점점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나이, 그러니까 고령화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수세에 몰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른바 뽁뽁이 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뽁뽁이 하면 왜 그 그릇 깨질 때 막기 위해서 싸는 그 뽁뽁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뽁뽁인데요. 이 넘어지지 않게 대통령을 마치 뽁뽁이로 감싸듯이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구두 대신 테니스 운동화를 신도록 하고 전용기에 탑승할 때는 이전보다 짧은 계단을 이용해서 전용기 하부 입구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또한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의 연설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선이라는 게 연설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과연 이런 전략이 먹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거에서 좋은 연설은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전략이 필요할 정도라면 교수님 꼭 바이든이 출마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아예 다른 대선 후보가 거론이 안 되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미셸 오바마 얘기가 있긴 하던데. 글쎄요. 근데 뭐 미셸 오바마는 본인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고사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치 제도가 좀 재밌는 면이 꽤 있는데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출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도 특별하게 어떤 특권을 주거나 특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는 경선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결선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대신에 정치 문화와 전통은 또 매우 중시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재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미는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 본인이 나가겠다면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 한은 좀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당내에 아무리 이제 강력한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또 돼 있습니다. 마치 레거시처럼. 네, 근데 반면 트럼프 측에서는요. 바이든의 고령 이슈를 완전히 파고 들어가면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건강검진 소견서를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신체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인지력 같은 정신 건강도 탁월하다. 이 트럼프의 건강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거죠. 네. 게다가 이걸 올린 날이 바이든 대통령의 81번째 생일날이었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일부러 바이든의 생일에 맞춰서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강조했군요. 근데 우리 뭐 방금 영상에도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건강 이 고령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나이가 많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미 4번이 기소가 됐고 전체적으로 혐의가 무려 91개나 됩니다. 아니 그래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화당 내 경선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단단한 차돌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문제는 본선인데 만약 바이든과 1대1로 붙게 된다면 중도층과 이제 무당층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 일정을 보면 내년에 공화당의 그런 경선 또 공화당의 코커스나 전당대회랑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정 부분 또 서로 맞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그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충분히 그렇겠네요. 이런 가운데 영상에서도 만나봤습니다만 제3의 후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케네디 가문이 미국에서 상징하는 바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케네디 시절을 좀 이렇게 향수를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JFK.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은 민주공화당 양당 제도가 정착해 있기 때문에 제3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매우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자체가 평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채권 일부를 발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선 출마 다음 날 이 케네디가의 형제 자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름은 같다. 그러니까 케네디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자신들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 판단력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이제 그런 그 SNS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화제입니다. 지난 19일 남미 아르헨티나에선 대선 결선 투표가 열렸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를 지금 연결해 봅니다. 황진희 통신원, 대선 결과를 보니까 민심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밀레이 후보를 선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약 55% 득표율로 44%를 얻은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는데요. 다음 달 10일 정식 취임 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게 됩니다. 선거운동 당시 밀레이 후보가 캄비오, 스페인어로 변화란 말인데요. 이걸 자주 사용하면서 정권 18년을 내세웠거든요. 변화를 바라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밀레이 당선인은 그야말로 정치 신인인데 이번에 선거운동도 무척 신선했다고 하죠? 네, 제가 아르헨티나에 거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이토록 잘 활용하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대중연설 토론회 같은 거 외엔 길가에 사진이나 포스터를 붙여 홍보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밀레이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중앙은행 모형을 파괴하는 퍼포먼스를 틱톡에 올리는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아르헨티나 내에선 밀레이가 정치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겠다며 전기톱을 들고 유세를 벌이고 기괴한 분장을 하고 스스로를 무정부 자본주의의 신이라 부르며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맹비난하던 후보. El Papa, sí, lo voy a decir de frente, es el representante del maligno en la tierra. 온갖 기행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는 아르헨티나 대선의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벌어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밀레이 후보는 55.69%를 득표해 집권당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밀레이는 광장에 모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던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8월 예비선거에서 30.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던 밀레이는 10월 22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뒤져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대선 토론회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벌인 영국의 대처 수상을 존경한다고 말해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Puesto a recibirlo en la Argentina, que en la historia de la humanidad ha habido grandes líderes. Digamos, la señora Thatcher fue. 축구 스타 마라도나의 딸들은 국민을 모욕한 밀레이 후보를 찍지 말자는 글을 SNS에 올렸고 오페라 관람을 위해 극장을 찾았다가 관객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밀레이는 비교적 큰 표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2일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마사를 제치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밀레이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은 단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 올해 들어서만 달러 대비 페소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물가는 142% 넘게 올랐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했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 muchos argentinos, o a la mayoría de los argentinos que estamos cansados de la mala gestión que venimos teniendo de gobiernos anteriores desde siempre.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19살 조엘 씨. 자전거로 배달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경제를 망친 기존의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표를 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Milei porque pienso que siempre votamos a los mismos, nunca hubo un cambio, siempre nos fuimos para otro lado que no sería. 이제 관심은 밀레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제시한 파격적인 공약들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화로 대체하겠다는 공약. 하지만 벌써부터 밀레이 측이 공약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는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qué sé yo, o sea, sí fue claro con sus propuestas, pero no en el modo, digamos, de cómo las quiere implementar. Y no sé, yo lo veo más bien como un peligro. 절망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난 속에 극우 괴짜 후보를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들.
그 선택이 새로운 희망의 탈출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점이 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것이 돌풍에 그치지 않고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마치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후보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돼서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닮은 점도 많은데요. 네, 둘 다 정치 신인으로서 첫 대권 도전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 트럼프 하면은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대선 슬로건이 유명한데 밀레이도 강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자를 주장을 했죠. 그렇죠. 특히 밀레이는 헤어스타일도 영화 엑스맨의 울버린 캐릭터를 본따서 기존 체제를 거부하는 영웅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축하 글도 올렸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적어서 밀레이 입장에서는 꽤나 흡족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번 그 대선은 영상에도 나왔듯이 워낙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여론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그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2페소짜리의 동전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분리하는 법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동전을 테두리와 분리해서 고물상에 팔면 액면가의 6배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돈을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소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동전이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럼 차라리 고철로 파는 게 더 이득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럴까 싶습니다. 임수진 교수님 어떻게 대선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반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대선 결선 투표 결과를 보면요. 밀레이가 총 24개 주 중에 3곳을 제외한 21곳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특히 눈여겨볼 것이 수도가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인데 여기서는 승리를 못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집권 여당인 그 페로니스트 정당의 텃밭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현 정권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약 16%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사 후보와 불과 1.4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이죠. 텃밭에서 저렇게 선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페론주의 지지자들마저 기존의 정치권을 외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중들은 밀레이를 뽑은 이유가 이 당선인이 이제 그의 구호대로 다시 아르헨티나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클 터인데 그런데 그의 공약들이 급진적이다 못해 너무나 파격적이었잖아요.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뭐 화폐를 전부 다 달러로 바꾸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네. 일단 우선 당선 직후에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국영 에너지 회사 YPF 같은 경우에 이 주가가 40%나 상승하는 등 미국에 상장된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주식이 전부 다 상승을 했거든요. 밀레이의 민영화 공약에 힘을 받은 것이죠. 근데 자국 화폐인 페소를 버리고 미국 달러를 채택하겠다는 공약은 현실화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많거든요. 자, 그 이유가 페소화를 버리고 달러를 채택하려면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자금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요. 아르헨티나가 IMF에서 무려 440억 달러나 빚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페소를 달러로 바꿔주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곳간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네요. 네, 정치권 내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밀레이는 정치 신인의 신생정당 소속이라서 의회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공식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이 필요한데요. 밀레이가 소속된 자유전진당은 하원 의석수가 전체의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우파들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참 당선은 됐지만 첩첩산중인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의 발언들도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카톨릭 국가인데 밀레이가 교황에게 막말을 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네, 또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자국민.
네, 교황에게. 그래서 대중들의 반발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예. 밀레이도 결선 투표를 앞두고부터는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TV 토론회에서 교황 비하를 사과했고 또 네. 당선 후에는 교황에게 축하 전화가 왔을 때 성하라는 극존칭을 쓰면서 아르헨티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네. 또 공산주의자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면서 또 반중 감정을 드러냈었는데요. 당선 축하 편지를 보낸 그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아르헨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나? 네, 아르헨차이나라는 뜻인데요. 중국의 영향력이 예. 그만큼 크기 때문에 중국의 등을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7시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흘간 교전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48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특파원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수경 특파원, 임시 교전 중지가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가자 지구에서는 실제로 포성이 멈췄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은 모든 군사 행동을 금지하기로도 합의했는데 가자 남부에서는 나흘 동안 드론 비행이 중단되고 가자 북부에서는 하루 6시간씩 이스라엘이 비행을 멈춘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격과 체포도 없을 거라고 약속하면서 가자 지구 주민들로서는 짧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나흘을 맞았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인질 일부가 석방됐는데 오늘도 계속 되나요? 네, 어제 1차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교전 일시 중지를 약속하면서 인질 50명을 순차 석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을 석방했고요. 여성과 10대 소년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맞교환 형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도 조금 뒤 양측에서 인질 14명과 수감자 42명이 석방됩니다. 교전이 중지된 가자 지구의 첫날 모습 담았습니다. 동이 트는 오전 7시. 가자 지구 내 포성이 멈췄습니다. 검은 연기가 멀리 피어오르고 공습 사이렌도 울리지만 이내 잦아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교전 중지 첫날의 모습입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붕괴된 건물들 옆으로 도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هي شيء يعني مؤقت لتسيير أعمال الناس للهدوء شوي للراحة من الإزعاج من الفوضى من الدمار من الخراب راحة نفسية راحة بدنية للأطفال للرجال للشيوخ للنساء. 달구지와 차를 타고 가자 주민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전차들도 하나둘 가자 지구에서 일시 철수했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잇는 라파 통로에는 구호 차량 진입이 줄을 이었습니다. 트럭 약 200대가 오전부터 줄줄이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반입이 제한되던 연료 또한 허용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국은 가자 지구에 트럭 137대분의 구호품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وهذه يخلي الناس تشم نفسها وتقدر تتحرك وتاكل تشرب لانه عندنا الوضع صعب وجميع كل اهل الشمال في رفح.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을 태운 승합차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습니다. 하마스는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1차로 석방했습니다. 태국 국적 10명, 필리핀인 1명도 함께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제 하루 39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줬습니다. 양측은 나흘 동안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단계적으로 교환합니다. השלמנו עכשיו את החזרת ראשוני חטופינו. ילדים, האימהות שלהם, נשים נוספות, כל אחת ואחת מהן עולם ומלואו. 하지만 단 나흘, 평화는 짧고 불안합니다.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교전 중지 기간도 하루씩 늘어나도록 합의가 됐지만 이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양측은 나흘 뒤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복잡한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이번 협상은 험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어질 정도였습니다.
인질 명단과 막교환 방식 등 세부 사항에서 막판 밀고 당기기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מורכבים, שום דבר לא סגור, עד אשר אכן קורה בפועל. 이번 협상에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복합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We expect more hostages to be released tomorrow, and more the day after, and more the day after that. 세계 주요 정상들은 남은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이지만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는군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 문제로 갈등이 많았지요.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엔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윤재환 독립 PD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 속 섬처럼 들어앉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최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적인 도시인 제닌. 전쟁 이후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 도로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불도저를 앞세워 제닌 난민 캠프의 도로와 건물을 지속적으로 파괴했습니다. هون اجت جرافات الاحتلال بلشت تجرف من هون بلشت مسكتها من هون لهناك وهدوا سور هناك سور ضار. 제닌 난민 캠프는 과거에도 서안지구 긴장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을 잡는다며 제닌을 자주 공습했는데 10월 7일 전쟁 이후 강도는 높아지고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11월 9일 장갑차가 제닌을 급습했고 총을 가진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도 격렬하게 대항하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잦은 공습과 기반시설 파괴로 주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 공격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로켓 공격도 2차례 감행했습니다. ضربة صاروخ هون الشاب استشهد وهو كمان شاب ثاني وصار إصابات صار شظايا هون. 이스라엘군은 군대가 총격을 받았고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몸에 파편이 박혀 죽다 살아난 팔레스타인 청년은 다리 한쪽도 잃었습니다. 저항군 순교자를 찬양하는 포스터들. 무차별적 공격에 주민들의 적개심은 높아만 가고 많은 청년이 저항 세력에 가담하며 무력 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استشهد ابن عمي. ايوه اخوه ابن عمي اللي استشهد عيد صاروخ شمطوا عليهم صاروخ استشهد معاه كم من واحد. 서안지구 남쪽 투아니 주민은 심각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보자마자 급하게 집 안쪽으로 안내하는 모삽 씨. If I had the soldier, because the soldier sitting here, if they saw the camera, they will come and they came attack to my house. 언덕 위쪽은 유대인 마을입니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적착촌을 늘려갔습니다. 최근 적착촌 아래 군인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모삽 씨는 생활 공간을 보여준다며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모삽 씨 가족은 2층에서 담요를 깔고 지내고 있었는데 유대인 정착민들이 가족에게 집을 비우라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있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삽 씨. The team came to my house and they told me
to your kids, your family, to other families. If someone go out of this house up a little bit, I will shoot without talk. 밖에서 인터뷰 중 군복을 입은 이스라엘 정착민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장한 정착민이 카메라를 보고 총구를 겨눕니다. 이어지는 위협적인 사격. 이스라엘 군인의 지원을 받는 유대인 정착민들은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친 무장한 유대인 정착민에 항의하다 여성의 남편은 총에 맞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남편은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Everyone, I wish to live peace, stay good, no more suffering, no more killed people.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들은 긴장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생생한 긴장의 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 악순환을 보니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특파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번 교전 중단은 참 큰 의미가 있네요. 네, 지금 민간인들의 피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협상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기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교전 중단 발표가 나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한테 지금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시민의 경우에는 잠을 자고 싶다. 매일 밤 폭격으로 지난 48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자고 싶다. 네, 또 다른 사람은 목숨을 잃은 가족, 친구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울면서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를 갖춰서 사랑하는 이들을 애도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간절할까 그 답변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테러 집단과의 거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네요. 일단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굉장히 컸고요. 미국도 여러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도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데요. 반정부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피납자 가족 중심으로 네타냐후 정부가 인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월요일이죠. 피납자 가족들이 국회의원회에서 그 인질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극우 정부 인사들과 충돌을 그렇게 빚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에 교전 중지가 휴전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번 교전 중단을 계기로 확전이 아니고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4.6%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되는데 최근은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까지 불거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체 부채 규모가 무려 2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정범수 PD 특파원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구이저우 성엔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산들이 즐비합니다. 거대한 협곡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인 베이판장 다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길이는 1.3km 정도지만 200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고지대에 설치하기 위해 약 1,8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0개의 다리 중 50개는 이곳 구이저우성에 있습니다. 험준한 지형에 다리를 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과 고속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도 대폭 늘렸습니다. 눈에 띄게 성장하던 구이저우성. 그런데 지난 4월 뜻밖의 내용이 지방정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구이저우 지방정부 스스로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7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구의조 우성의 두산현을 찾았습니다. 인구 36만 명의 가난한 소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곳곳에 벌였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외 학교들은 교육부 인정을 받지 못했고 조성 부지는 빈토로 남았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산현에는 2015년부터 짓기 시작한 전통 가옥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두산현은 재정 수입이 1년에 1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런 테마파크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50억 위안 이상이 쓰였다고 하니 막대한 투자가 이곳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네스 기록을 노리고 만든 높이 99.9m의 목재 호텔에만 38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현장은 중단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역 상권. 그러나 공사 때까지만 해도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一起开工进厂做，哎呀，人海啊！那时候人家做饭过来1000几千块钱的收入，还有住宿的，一来他先是住1、2个晚上再找房子住，那时候我们这个村的房子全都住满了。 사업들을 밀어붙인 건 두산현의 당석이었던 판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가장 잘 빌리고 쓸 수 있는 당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처럼 대담한 투자를 했던 걸까? 지방정부 평가에서 주요 항목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SOC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고용과 소비를 발생시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구의조 우성, 이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만들어낸 것이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B. 이곳을 통해 돈을 빌리면 지방정부의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큰 빚을 낸 구의조 우성은 2019년엔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처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편법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빚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도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건설 비용으로 빌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这店儿都是不开的吗？没人，人太少，没生意，开始又没人买，老板太难当了。 이는 구의조 우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LGFB의 부채를 더할 경우 중국 전체 지방정부의 부채는 2경 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자만 갚는 데에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쓰이면서 정작 필요한 곳엔 돈을 쓰지 못해 지역 곳곳이 낙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숨겨졌던 지방 부채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PD특파원 정범수였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국 지역 경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전력 말고도 반드시 생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인 고준위 방폐장을 갖춘 나라가 아직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해법을 놓고 고심 중인 일본 상황, 박원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 스스초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풍력발전으로 매년 수십억 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곳은 3년 전 마을 읍장 주도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방폐장 선정 절차에 뛰어들었습니다. 文献調査の応募、本日決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방폐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3단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문헌조사엔 신청만 해도 정부로부터 20억엔을 받을 수 있었고 스스초는 3년 전 신청으로 이 돈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억엔이 걸린 2단계 개요조사 신청을 넣고 여론은 다시 분열됐고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概要調査の交付金等もその交付金をいただいて
次の産業に向けての基盤にぜひ活用していければ。核のゴミはいらないし、交付金に頼ったまちづくりに、町の予算編成には反対しております。 우라늄을 원료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옵니다. 재처리를 거쳐도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걸 2중, 3중으로 밀폐해 땅속 깊은 안반층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이 바로 고준위 방패장입니다. 後でここに高レベル廃棄物を埋めてありますってのを忘れちゃってもいいようなところに原子力発電所やトイレ付きマンションだってずっと批判を浴びてきてるので 깊이 혐오 시설인 줄 알면서도 스스초 읍장이 유치에 손을 든 건 쇠퇴해가는 지역 경제와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마을 주력 사업이었던 어업마저 쇠퇴하면서 한때 10,000명이 넘었던 이곳 인구는 현재 3,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40% 이상은 65살 이상 고령자입니다. 인근 마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스스초에서 도마리 원전을 지나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나오는 가모의 나이무라. 인구가 800명 남짓한 이 마을 역시 방패장 유치를 위해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全然もうダメ。全然ダメだからね。やっぱり過去のゴミに頼ってやでねえか。少しやでねえか。潤わせねばダメだねえか村も。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스시마 역시 방패장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릴 뻔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의회가 교부금이라도 받자며 유치에 팔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급감 등을 우려한 시장이 제동을 걸어 결국 1차 조사 신청은 무산됐습니다. 시민, 스시마시의 将来に向けて熟慮した結果受け入れないとの判断に至りました.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10년 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이었지만 세계적인 연료비 상승과 탈탄소 정책 추진으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이 활발해질수록 사용 후 해결료나 핵폐기물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장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해법 제시 없이 그저 방패장은 안전하니까 유치 신청을 해달라며 교부금을 내걸고 쇠락해가는 지역에 등을 떠미는 모양새입니다. 地方自治体がだんだんその財政力が損害てきてだんだん迷惑施設を押し付けてくるという今構造になっているかなと私はそう思ってます.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 대한 일부 주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福島の汚染水もね流しましたでしょ。もう住民のね理解が得られなかったら流さないなんてちゃんと言ってたんですけどね。もう国の都合で流してるのでやっぱり信じられない.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 미뤄둔 채 효율성만 부각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작은 마을들이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박원기입니다. 네, 원전 가동에 따른 핵 폐기물 처리 문제 살펴봤습니다. 일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